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나의 30대, 30, 40대를 생각해보면 어때? 뭔가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거야. 뭐 애니메이션 회사든 뭔가 혹은 게임 회사든 가서 뭐 이런 걸 디자인하고 있는 모습 떠오르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떠올려요? 그냥 회사와? 네.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뭔가 드라마 촬영 현장에 있거나 아니 방송국 편집실에서 밤새고 이런 모습이 떠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어때? 이 얘기는 한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후배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후배들이 다 이제 서울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어디서 모일까 여의도에서 한번 술 먹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의도를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가는데 이제 KBS가 보이는 거야. 진짜 눈물이 났어요. 네, 나 지금 내 나이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쯤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항상 그 건물 안에 있었거든요. 저기 안에서 드라마 안 되고 있겠지. 그냥 술 먹으러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약간 뭐 약간 눈물이 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강명교사가 하나씩 있어야 돼. 맞아 봤었죠. 꿈을 이룬 사람 항상 성공하는 사람을 조사할 게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을 조사해야 또 성공에 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떤 열정과 열의는 있었지만 노력을 드럽게 안 했어요. 진짜 게을렀어요. 그래서 1년에 대충 그래 오늘 좀 이런 얘기입니다. 1년에 방송국 시험이 큰 시험으로는 이제 KBS, SBS, MBC 이렇게 있고 얘네들 거의 다 1년에 한 번씩 시험 있고 케이블로 가면은 그 당시 CJ가 가장 컸지. CJ에서는 이제 그나마 큰 회사가 이제 TVN이랑 엠넷. TVN을 주로 하반기에 뽑고 엠넷을 주로 상반기에 뽑았어. 이거 있고 플러스 종편은 매년 뽑진 않았어요. 종편은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뽑게 되는데 근데 JTBC 같은 거는 좀 맨날 뽑았고 채널A나 TV조선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지? TV조선은 얘네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뽑아.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한 106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방송국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싶다 하면 그걸 5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거의 입사 지원을 뭐 30번 이상 한 거죠. 그러면 한 1년, 2년 차에 한 정신을 차렸어요. 이대로는 합격 못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일은 붙겠지. 나는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재능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이제 다 주변에서 형 같은 사람이 피해가 안 되는 누가 되겠어요. 형이 만든 드라마 재밌을 것 같아요. 교수들도 좀 자기 글 잘 쓰는 거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게 무서운 거야.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이제 사람이 이제 노력하고 발전을 하는데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언젠가 될 거야 하면 이제 노력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자신감도 되게 중요하긴 해. 나 잘한다, 나 하면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제 자신의 현재 위치,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가 좀 노력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자신감을 갖되 그렇지 나는 좀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은 공부가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근데 늘 말했죠. 제가 고3 처음 모의고사를 너무 잘 봤었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등수 받아가지고 야 무조건 끝났다. 그래서 망한 거야. 망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안합니다. 잡소리 이제 그만하고 독서 한 지문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또 그렇죠. 우리 편제상 2학기 때가 이제 그래도 독서로 되겠다. 근데 문학도 나간다면서요? 지금 문학이 카프카 변신 나갔다 그랬나? 아직은 나간다고. 나간다고 했어요? 미안해. 사실 그 수업자료 준비하다가 다음 주에 해야겠다. 약간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카프카의 변신. 혹시 그 미래의 교과서 들어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다음 시간에 내신 미리 맛보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은 조금 더 독서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학이야 뭐 사실 그렇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중요한데 독서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면은 기록 자체의 상승에 되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지문이거든요. 이제 교재로 치면은 그렇지 82페이지고요. 요것도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풀어보십시오.
됐습니까? 아,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보죠. 아까 지문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잠깐 설명을 하자면, 예, 수능 연계 교재라는 말은 들어봤죠? 네, 바로 수특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이제 수능 연계 교재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이제 여기에 있는 지문들이 독서는 조금 변형을 해서 혹은 한두 문단 정도 가져와서 실제로 수능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지문은, 그러니까 이 전 시간에 읽었던 지문은 수능 특강에 실린 지문이었어. 이건 어때? 이거 시험에 나와서 공개된 지문이고, 지금 읽은 지문은 실제 수능은 아니고 이제 6월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 그렇죠. 공개가 안 된 모의고사 지문. 근데 어때요? 앞에 지문을 공부해 두는 게 이 글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년에 이 연계교재 사실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뭐 이거 과두제 한 반문단 겹치잖아요. 과두제 몰라도 그 수능 특강의 과두제 우리가 앞 시간에 읽은 지문 안 읽어도 이거 다 이해되잖아요 하는 애들도 있어. 걔네들은 뭐 이거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그렇죠. 그냥 이제 기존 기출 문제나 어떤 선지 분석 이런 게 훨씬 중요한데, 저도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이었어요. 독서는 뭐 수능 특강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요즘 점점 드는 생각이 꽤 많이 겹치죠. 그러니까 과두제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글을 꽤 빨리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른 지문 읽을 거면 이거 읽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수능이 무서운 건 뭐예요? 모의고사 무서운 건 뭐예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반문단이나 한문단 정도 내가 아는 내용이 나와? 이만큼 사실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죠. 이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 정시준비를 할 거죠. 아 그렇죠. 이제 왜냐면 정시를 아예 안 한다면은 이제 뭐야? 아예 안 보는 전형도 있긴 한데 사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전형이 그렇지. 정시도 이제 최저 등급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 그렇죠. 정시도 신경 써야 될 텐데. 그래서 얘네 국어 공부를 할 때는 다른 지문 너무 또 이제 헤매 읽지 말고 얘네 위주로 읽어보세요. 분명히 읽은 내용들이 실제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능 때 내가 이 지문의 어떤 한 개념을 알고 있다. 과두제는 내가 알고 있어. 과두제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어.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꼭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뭐 2, 3년 전에는 이런 주장은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살짝 좀 야 독서도 수능 특강 되게 읽을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강해졌었어. 많이 추천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그럼 정신 어떻게 대비하나요? 이제 3학년 되면 사실 내신학원 잘 안 다니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동탄 지역에서 정시 1타 학원이 어디예요? 그냥 수능 대비 1타 학원. 아 그래요? 다 동영상 강의였나? 막 메가스터디 이런 거 듣나? 아 그쪽, 그러니까 정시는 약간 그쪽으로 가게 되는구나. 동영상 강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올해까지 이제 또 내신 또 열심히 해놓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공부들도 굉장히 내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결국 우리가 외부 지문이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기로 장난치기, 그 보기를 잘 읽어내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글을, 그렇지 내가 모르는 걸, 처음 보는 글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건 좀 간단하게 볼게요. 왜냐면 앞에서 과두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렇지 좀 핵심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먼저 전제한 게 뭐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아. 근데 어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체계가 있으면서도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과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 특강 읽었으면 얼마나 여기서 그거 과두제 라는 생각이 들면서 쉽게 읽을 수 있겠죠. 아무튼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과두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근데 어때? 이 논의 범주를 조금 좁히고 있어요. 정치조직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즉 과두제의 모습이 기업 경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수능 특강에 그런 과두제 자체를 분석한 글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커지면 과두제가 나타나요. 이러한 글이었다며. 이제 너 과두제는 그 특성 알고 있지? 근데 혹시 몰라 너 송특강 공부 안 했어? 그럼 이런 식으로 줘요. 소수가 권력가진 걸 과두제라 그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때? 과두제가 기업 경영에서 나타난다. 즉 여기부터는 그렇지 기업 상황에서 기업에서 과두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 좋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조금 그래도 설명할 게 있으니 이 문단은 좀 꼼꼼히 보죠.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부른다. 공동체적 경영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볼까? 모든 주주, 즉 모든 사람이 참여해. 상호 협력, 사람들이 더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권이 균등하게 행사. 이건 좀 표시할게요. 의사결정권 균등하게 행사.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부른다. 자, 이거 과두제와 비슷한 모습입니까? 과두제와 반대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그 느낌만 있어도 돼요. 과두제는 소수가 다 결정하는 건데 이건 어때? 모든 주주, 기업의 모든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의사결정할 때도 균등하게. 그렇지. 그래서 과두제와 대립각을 잡으면 돼. 근데 이 글에 아까 1분단에서 붙었지만 이 글은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과두제가 기업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공동체적 경영이 과두제의 반대 모습인데 왜 과두제에서는 왜 기업에서 과두제가 나올까? 과두제에 계속 초점을 가지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렇죠. 여기부터 볼게요. 네 번째 줄.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제 공동체적 경영의 어떤 그렇지 특징들이 소개되고 있었어. 근데 어떤 특이한 상황이 형성되죠. 기업의 규모가 성장해. 야, 이거 송특강 읽었으면 저절로 나올 거야. 규모 성장? 야, 과두제가 되는 모습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약간 송특강이 이런 정도의 효력은 있어. 그래서 내년에, 그렇지. 내년에 이제 정시까지 생각하고 있다. 내가 이제 출전공고 때문에 정시를 받아야 된다 한다면 수능특강 지금 열심히 읽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는 상황, 사업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 이게 중요한 것보다 효율성을 지향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과두제적 경영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어때요? 기업은 민주적인 공동체적 운영을 해. 근데 어때?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다양해지면은 효율성을 위해서 과두제적 경영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과두제적 경영이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문단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일단 과두제적 경영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정의를 내려주고 있네요. 과두제적 경영은 뭐다?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 핵심의 표들과 소수, 강한 결속력,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두제의 모습이죠. 소수가 걔네들끼리 침묵질하면서 독점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 이런 체제는 어떻다? 전문성과 경험성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 수립,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유리한 면이 있다.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돼. 과두제라는 게 우리가 항상 글보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되거든요. 읽다 보면은 그렇지. 약간 그렇지 정치 분야에서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 예. 특히 어떤 사회복지 같은 거 글을 읽다 보면은 과격한 사람들은 어때? 부자가 돈 뺏어야지. 반대도 있잖아. 그지들한테 세금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은 어떤 장단점이 잘 안 보이거든요. 최대한 같이 중립적으로 읽어야 돼. 과두제. 우린 민주적인 걸 다 좋아하잖아. 그래서 과두제를 되게 싫어하지만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과두제의 어떤 장점을 소개하기도 했었죠. 그 장점들이 지금 다양하게 제시되는 거야. 소수가 하니까 어때요? 안정적이래. 그렇지.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나는 마음에 안 들어가서 막 들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근데 소수가 딱 쥐고 있어. 그러니까 그 소수가 쥐고 있는 동안은 되게 안정적인 거야. 그 소수가 만약에 쭉 이어져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전략을 수립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통령제가 5년
5년하고 연임 불가한 단임제잖아요. 네, 한 번밖에 못해. 근데 이걸 만약에 4년에 연임 가능하게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해볼까? 그럼 어때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사실상 5년이 끝이야. 이건 어떻죠? 어떤 사람이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8년간 권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때? 좀 기간으로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한 명이라면 이거는 5년이 지나면 A에서 B로 바뀌죠. 과두제적 모습과 조금 어울리는 것은 이 A가 8년 동안 쭉 유지하는 거고요. 그럼 어때? 그렇죠. 그러면 5년 끝나고 다른 사람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이 A가 8년을 하는 게 그렇지 지속적인 계획 수립,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훨씬 유리해요. 이런 예시를 생각해보면 과두제의 장점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유지하는 것,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짤 수 있는 것은 과두제의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그렇지 경영학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과두제의 그냥 가장 핵심 장점이에요. 신속한 의사결정. 네. 그렇잖아요. 애플 들어와서 이제 점유율 뺏기는데 우리도 애플을 따라 할까요? 아니면 애플을 뛰어넘는 상품을 만들까요? 그런 거를 토론하는 것보다 그냥 이건희가 그래, 이재용이 빨리 뭐라도 만들어 하는 게 훨씬 빠르죠. 신속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고요. 아무튼 이 단락에서는 과두제의 장점이 소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요. 다음 문단에서는 미리 하자면 단점이 소개됐어. 그러니까 되게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지? 기업 경영에서도 과두제가 쓰여요. 그런 다음에 과두제의 특징을 소개하고 과두제의 장점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이제 과두제의 단점을 소개해. 단점을 한번 볼까?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해진다. 어떤 관계 하나가 나왔네요. 주주의 수 많다.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해진다. 소수의 경영력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이 커진다. 이런 관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개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가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게 이제 과두제적 모습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이런 것도 되게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어때? 상황이 제시된다. 과두제의 단점을 보여주고 싶은데 과두제는 이런 식으로 안 좋습니다. 1번, 2번, 3번을 한 게 아니라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할 때라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시되는 단점들이 소개된 거예요. 한번 볼까?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건 사례예요. 사례인데 이 단점을 뒷받침해주는 사례가 됩니다. 그럼 단점 정리해볼까? if 나는 이럴 때 이런 걸 좋아해. 만약 소수 경영진 뭘 추구한다고요? 사익 치중. 그러면 어떤 단점이 발생한다고요? 다수 주주 이익 침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싶네.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볼까? 왜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그렇죠. 학생들은 카카오톡 많이 하시지만 얼마 전에 업데이트에서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게 되겠죠. 만약에 그 상황을 여기에 그냥 더 씌워볼까? 소수 경영진이 광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요. 카카오 첫 화면에 개인정보와 광고를 뜨게 해주면은 제가 소수 경영진 5명이라고 볼게요. 5명 님들한테 100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씩 받고 야 카카오톡 메인에 개인정보랑 광고 띄워. 그래서 카카오 주가 박살났거든요. 제 주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과두제의 단점이 잘 드러난다. 과두제는 소수가 권한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장점도 있어. 아까 장점으로 소개된 거 다시 한번 언급해볼까요? 일단 신속하게 빨리 대응할 수 있고, 그렇지. 뭔가 장기적으로 이끌어가기도 좋고, 그렇죠. 안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그 소수들이 자기들이 사익에 집중한다면, 카카오톡 주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광고에서부터 100억씩 받을래 한다면 너무 큰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죠. 제가 든 사례고, 그래서는 어떤 사례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 번호를 붙여볼까?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다. 이게 1번 사례가 되는 거야.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다. 투자를 받으면요, 소수 경영진은 좋을 겁니다. 근데 다수 주주들은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것도 똑같이 소수 경영진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투자를 받는 했지만 그 방법은 뭐였죠? 실제보다 부풀렸어요. 즉 구람을 쳐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다? 다수의 주주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한 번 더.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 정보들을 은폐,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 이러면요, 이게 뭐다? 소수의 경영진한테는 이득이 될 거야. 근데 누가 피해 입어? 기업 가치에 심각한 타격. 이러면 어떻게 해? 다수 주주 피해가 되는 거야. 밑에 사례들이 다 뭐야? 소수의 과두제에서 걔네들이 뭔가 이런 식으로 구라를 쳐서 이익을 추구하면은 다수의 주주들이 피해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사례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위에선 장점이었다면 밑에서는요, 단점이 소개되고 있어. 근데 그 단점 중에서도 가장 핵심 단점은 뭐야? 만약 소수 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 순간의 이익을 추구해서 구라를 친다면 다수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 이거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 글을 이끌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봅시다. 다음 문단이네요. 이러한 문제점 완화. 그렇죠. 이게 사실상 뭐게 되겠어요? 해결책이 될 겁니다.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했겠죠? 소수의 경영진이 자신들이 사익을 추구해. 그럼 다수가 피해를 입어. 그럼 그 해결책은 뭐겠어요? 사실상 이건 살짝 거꾸로 생각해봐야 돼.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얘네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법.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소수의 애들이 자신들의 이익인 사익만 치중해서 얘들이 피해를 보는 거였잖아. 그럼 해결책은 사실상 뭐겠어? 소수가 이익을 추구해도 그게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해결책이 그런 식으로 짜야죠. 오케이, 그럼 한번 볼까? 여기서 어때? 스톡옵션의 권리. 이 내용이 뭐였죠? 이게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스톡옵션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볼게. 스톡옵션의 설명을 할게요.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의 권리. 그럼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 카카오를 했는데 카카오의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에요. 그럼 경영진한테 야 이거 1만 주씩 줄게. 1만 주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게 하는 거예요. 소수의 경영진한테. 경영진 얼마 들고 있을 거죠? 5억 들고 있죠. 경영진이 이 5억을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만 원의 주가를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지들만 해보는 게 아니라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얘네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식으로 경영을 할 겁니다. 즉 뭐야 이거는? 소수의 경영진의 이득이 다수 주주의 이익이 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어때? 얘네들도 결국에 5만 원에 1만 주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지만 나중에 팔 때 이득이 되려면 이거 7만 8만 원을 올려야 이 소수 경영진도 이득이 되잖아. 그러면 어떤 경영을 한다? 얘는 7만 8만 원으로 만드는 경영을 할 거야. 그럼 어때? 다수 주주도 행복해져. 이게 해결책 중에 하나예요. 스톡 옵션. 자, 주식 너 얼마에 살 수 있어? 그럼 너가 이득 보려면 주가 올려야겠지? 근데 주가 올리면 어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결책 1번인 스톡옵션의 권리예요. 그리고 하나 더. 주식평가 보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식평가 보상권은 주식에 대한 평가로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이 보상을 언제 해주는 거야? 여기 한번 볼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이때도 이 경영자가 주식평가 보상권 크게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주가 올려야지. 자기의 이익인데 사실 주가가 오르면 누구의 이익이야? 주식평가 보상권을 내가 딱 받았어. 근데 주식평가 보상권은 뭐예요?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한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경영자, 소수의 경영자가 이득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가 올려야죠. 근데 그런 거 없다. 다수의 주주도 이번에 이익을 보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소수의 경영자한테 주는 권리야. 스톡옵션도 주식평가 보상권도 소수의 경영진한테 줘. 근데 걔네들이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를 올려야 돼. 근데 주가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 다수 주주도 이익을 봐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단점 이거를 사실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시된 단점 여러 가지 단점 중에서도 왜 이거를 if 이런 식으로 정리했나? 지금 이 과두제 기업 경영 과두제의 최대 단점은 소수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때 다수 애들이 피해를 받는 게 단점이라는 거야.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소수 경영진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도 다수 주주가 이익이 올라가는 게 해결책이 되겠지. 그 두 개로 제시된 게 바로 스톡옵션과 주식평가 보상권. 네. 핵심보다 단점으로 제시된 상황. 소수가 이익을 추구할 때 다수가 피해다. 해결책은 뭐다? 소수가 이익을 추구해도 오히려 다수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렵게 말을 하자면 소수와 다수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소수가 이익을 얻어도 다수가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와 다수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오케이. 이러한 것들이 단점으로 제시된 해결책이었고요.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네요. 그렇지.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 얘는 해결책 2번이 됩니다. 앞에 1번 해결책이 뭐였어요? 그렇지. 소수 스톡옵션이랑 주식평가 보상권. 첫 번째 해결책의 내용은 사실 소수의 경영진이랑 다수 주주를 이익을 일치시키는 거였어. 두 번째 해결책은 공적 제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공적 제도가 뭐다? 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한마디로 1번은 그래. 너희들이 이익을 보면은 다수들이 이익을 보는 식으로 우리가 보상을 할 때였다면 2번은요. 그냥 제대로 된 어떤 도덕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너희들 소수의 경영진이 니들의 이익만 추구할 수 없게 만들겠다. 살짝 느낌이 달라요. 첫 번째 거는 이것과 이것을 일치시켰다면 두 번째 거는요. 이거를 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익만 추구하는 나쁜 방법을 못 쓰게 만들겠다. 어떤 제도로? 좀 도덕적이고 공적인 제도로. 한번 보죠. 그 예시로 제시된 게 뭐야? 경영공시제도. 그러게요. 혹시 주식에 좀 관심 있나요? 이거는 주식에 관심 있으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경영공시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뭐예요? 카카오 예를 들어서 뭐예요? 카카오를 1만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카카오 주식을 1만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쓰죠. 카카오 주식을 10만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고 지금 주가 가격 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 사람이 카카오 업데이트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야. 야, 그럼 주가 좋대겠는데?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 가격 떨어지기 전에 몰래 빨리 팔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전체 주식이 100만 개라고 해보죠.
그냥 카카오의 모든 주식수가 100만 개야. 이 사람이 몇 프로 들고 있었던 거야? 10% 들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오씨, 야 업데이트한데 주가 떨어지겠는데? 몰래 10만 개 다 팔아버려. 그럼 벌써 업데이트 전부터 이거 한 4만 5천 원 가 있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많은 10%가 시장에 풀려버린 거야. 이 말이 뭐겠어요? 즉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양의 주식을 팔 때는 미리 알려야 돼. 저 몇 월 며칠 날 10만 개 팔겠습니다. 팔면 이렇게 많은 거 한 번에 팔면 떨어지겠죠? 미리 파시던가 그때 담으시던가 하세요. 라는 게 뭐야? 그게 바로 경영 공시 제도예요. 그럼 어때? 아까 앞서 이 제도가 없을 땐 얘가 몰래 팔려고 했었죠. 떨어지기 전에 빨리 몰래 팔아야지. 근데 이 제도가 있으면 어때? 저 며칠 날 팔게요. 자신이 사익 추구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몰래 팔아야 내 사익이 생기는데 저 그때 다 팔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익 추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해결책의 느낌 살짝 아시겠어요? 첫 번째 해결책은 얘네와 얘네를 일치시키는 거야. 야, 네가 이득 보면 얘네도 이득 봐. 두 번째 해결책은요. 너만 이득 보는 상황을 도덕적으로 막겠어. 그런 제도들입니다. 오케이. 요 경영 공시 제도가 하나 있고 기업의 이사회를 외부 인사로 참여시키는 사회이사 제도도 있네요. 사회이사 제도는 뭘 막는데?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한대요. 그래서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의 권한과 집중을 억제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의 이사이기도 하지만 네이버의 이사이기도 해요. 그러면 카카오한테만 유리한 일, 네이버한테만 유리한 일 할 수 있을까? 네, 못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나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진짜 나쁘게 생각해볼까? 네, 내가 카카오에 내 이익이 5억이고 네이버에 내 이익이 5억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가 마이너스 2억 피해를 입는 것을 추구하면 네이버에서 플러스 3억의 이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때? 나쁜 짓 하겠네. 그러니까 이건 예시로 보면 안 돼. 이 사람이 카카오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2억이 되는 결정을 하면은 네이버에 플러스 2억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망설이겠죠. 왜? 어차피 얘네 손해보나 얘네 이득 보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네이버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카카오 2억 손해 입히는 거 무조건 하겠죠. 왜? 그래야 우리 네이버가 2억을 더 버니까. 그래서 이 둘을 같이 하게 만드는 게 사회이사제도예요. 넌 네이버에도 카카오에도 함께 엮여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한테만 유리한 걸 잘 못합니다. 둘 다 도움이 되거나 혹은 둘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회이사제입니다. 이것도 어때? 이것도 만약에 이 사람이 사회이사 제도가 없는 그냥 네이버만의 임원이야. 그럼 카카오 2억 손해보는지 무조건 할 겁니다. 왜? 자기한테 2억이 추가되니까. 근데 둘 다 낼 거야. 그럼 어때? 여기가 2억 손해본다고 해도 여기에 추가되는 2억. 그럼 사실상 쌤쌤이니까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익 추구를 막는 방법이라고 알 수 있어요. 아무튼 또 백윤식 많이 설명해서 좀 미안합니다. 근데 이걸 백윤식 있으면 좀 편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가 인생을 좀 버렸을 때가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PD 5년 동안 시험 보고 떨어졌어요. 유튜브를 잠깐 했었어요. 유튜브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이것도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 그 다음에 사실 공부를 했거든요. 어떤 공부냐면 이제 동사 공부를 하는데 이미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데 이게 재밌겠어요? 공부 안 하고 딴짓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좀 주식 같은 거 좀 했어요. 주식을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잖아. 그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저는 약간 정석파라서 좀 책 읽어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관련된 책 이런 내용이 좀 많았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보다 배경 지식이 때로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 내용 간단히 봤으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의 정답은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대상 개념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소개한다. 지금 과부제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었죠. 개념 소개하고
그 과도제가 이제 기업 경영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 장점과 단점이 소개되었어. 그리고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 우리는 해결책으로 사실 정리하긴 했어요. 해결책이 제시되었죠. 네. 그래서 이 전개 방식을 잘 맞추려면은 글 전체를 좀 조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회이사 제도는 이거야, 공적 제도는 이거야, 평가 보상권은 뭐야, 스톡 옵션은 뭐야 이렇게 읽기보다는 그렇지. 장점이 소개됐네, 단점이 소개됐네. 단점을 보완하는 해결책으로 스톡 옵션이 소개됐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게 굉장히 잘 보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과도제식 경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보죠. 정답은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5번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라고 설명을 했었죠. 5번 한번 볼게요. 경영진과 다수주주의 사이에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 이해가 일치한다는 말은 뭐야? 경영진 이익이 올라가면 주주도 이익이 올라가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이해 일치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이해가 일치하는 건 뭐야? 경영진이 이익을 보면 주주들이 손해를 봐. 이건 이해 일치가 아니라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죠. 근데 이해가 일치한다? 경영진이 이득을 보면 주주의 이익도 증가하는 거야. 이러기 위해서 사실 쓰는 게 뭐였어요? 스톡 옵션 같은 거였지. 근데 어때?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가능 위험성이 높아진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추론해야 되는데 기업 가치가 뭐겠어요? 그렇지. 총 가치. 우린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시가총액으로. 시가총액은 뭐야? 주식수, 주식의 숫자 곱하기 주가잖아. 근데 아까 스톡옵션이 뭐라 그랬죠? 주가를 올리면 그만큼 이득을 주는 거였잖아. 그 한마디로 뭐야?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요. 왜? 주가를 올리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그걸 할 때. 그래서 5번은 세상 정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 훼손? 이것도 사실 이제 본문으로 추론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쉬워져요. 기업 가치가 뭐지? 기업의 어떤 전체 주주의 수겠지.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 가치가 오히려 높아지겠지. 근데 어때? 경영진과 다수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면은 경영진도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죠. 스톡 옵션에서.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밑거리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 문제가 항상 좀 어렵죠. 일단 정답 선지 볼게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이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식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있다 공통된 바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미래의 주식 가치. 이걸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스톡옵션은요, 미래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은 경영자 성과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미래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경영자 성과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그렇지. 난 지금 5만 원으로 샀는데 미래 8만 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한 주당 3만 원씩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는 점이 스톡옵션은 맞아요. 근데 주식 평가 보상권은요? 똑같잖아. 이것도 주식 올린 만큼 보상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주식 가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공통되어 있습니다. 둘 다 미래 주식 가치를 가지고 이들의 이익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과 보상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볼까? 추론 내용이니까. 1번 나름 추론 잘해야 돼. 1번 왜 맞아요? 주식 떨어지면 손실을 입지 않아. 왜 손실 안 입죠? 본문에 이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권리는 이지. 그렇지. 이거. 만약 노렇게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자기 5만 원에 스톡옵션 받기 5만 원에 주식 사기로 했는데 주가 4만 원 됐어요. 5만 원에 사봤자 지금 뭐야? 4만 원으로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 행사 안 할 수도 있어. 저 안 살게요 할 수도 있어. 주가 못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지 3번에 1번. 하락하면은 행사를 안 해서 그렇지. 행사를 안 해서 손실이 있지 않겠구나. 손실이 있지 않는다는 말. 행사를 하지 않겠군 이런 것들을 추천해요. 난 행사를 할지 말지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지금 다시 해보니까 이 출장 교수가 좀 다시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너무 약간 다 뭐야 기업의 총 가치 막 이런 것들이 좀 주식과 관련돼 있을 때 좀 읽기 쉬운 것들이 많네요. 스톱옵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요. 너 5만 원에 주식 사기 해줄게. 한 번 더 설명하자. 왜냐면 스톱옵션 또 나올 수 있으니까. 5만 원에 주식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권리를 갖는 거야. 근데 주가가 실제로 보니까 8만 원이 됐어요. 그럼 행사해야죠. 나는 지금 8만 원인 걸 5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5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가가 3만 원이 됐어요. 그럼 어때? 실제 지금 3만 원이지만 나는 5만 원에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떡하? 미리 정해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이러면 저 안 살게요. 이 5만 원 포기할게요. 손실 입지 않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 마지막 문제가 그래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 자, 일단은 보기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죠. 보기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시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이다. 시장 점유율도 높다. 잘 나가는 기업이네요. 잘 나가네. 미안해요.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약간 이런 식의 뭔가 나 글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 나쁜 새끼네. 저 새끼 비판하고 있네. 이 친구 뭐 읽으면서 이 기업 잘 나가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였으나 그럼 어때요? 원래라고 하면 좀 그런데 모두 함께 경영진이래. 사실 이 용어도 1문단에 소개됐었죠. 이게 뭐였겠어요? 1문단에 소개된 2문단에 소개된 공동체적 경영이었겠지. 이 문단의 공동체적 경영을 그렇지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회의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체적 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볼게요. 기업이 성장하면 과두지 된다면 성장하면서 그렇지 효율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 구성. 그럼 어때? 지금이라고 해볼까? 지금은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 구성 사실상 과두제.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이 다음을 잘 봐야 돼.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할 수도 있어. 원래 이 기업은 모두 함께 경영진 공동체적 경영했구나. 근데 성장하면서 요즘 이 기업은 소수의 주주 경영진 과두제 하고 있구나. 근데 어때요? 이거 잘 봐요.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된대. 말해줘요.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권한 과두제를 하고 있어. 근데 5년밖에 못해. 교체를 해야 돼. 그럼 어때? 과두제적 모습이 좀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거의 특징이 되어서 전체 주주는 기업 경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아까 어땠어요? 정보 측면에서 볼까? 과두제의 특징은 뭐야? 소수 독점이잖아. 지금 이 X기업의 특징은 뭐야? 정보를 소수 독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두제긴 과두제인데
뭐야? 독점이 좀 약해. 독점이 없거나 약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게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과두제긴 과두제야. 소수 주주가 소수의 주주로 경영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과두제긴 과두제인데 어떻대? 대신 그 주주가 자주 교체돼서 전체 주주는 기업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즉 정보가 독점되지는 않아요. 과두제긴 한데 그 독점성이 좀 약해요. 그렇지. 요거를 잘 파악했어야 돼. 경영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 지금 어때? 이익 분배 측면에서는 이익 분배도 사실상 과두제라고 보고. 왜? 이익 분배 할 때는 어때? 전체 주주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특성을 뽑아내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은 과두제이긴 한데 소수가 하는데 그 소수가 자꾸 바뀌어서 독점이 안 되네. 소수가 좀 약하네. 그리고 이익 분배처럼 중요한 건 과두제가 아니라 모두 회의에서 하네. 그렇죠. 요거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SI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A는 뭐예요?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행사. 자, 이거 소수의 독점을 올리자는 거죠. 소수들이 계속하게 하자. 결정권도 소수들이 계속해서 독점해서 하게 하자. 지금 뭐야? 과두제를 강화하자는 거야. 과두제 강화하자. B의 의견 어때요? 지금 괜찮은데요? 시장 점유율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 전문성도 좋게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 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 사람 뭐야? 과두제 아니야. 과두제보다는 그렇지. 예전 사실 이걸 잘 봐야 돼. 예전은 뭐겠어? 이 지금보다 아주 옛날이겠죠.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과두제를 과두제 X는 과두제 약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과두제를 약화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적 경영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즉 X기업은 옛날 원래는 공동체적 경영을 했으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과두제를 하고 있긴 해요. 다만 우리가 그래서 본 과두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독점이 잘 안 돼. 자꾸 바뀌어서. 그리고 회의도 해. 이익분배 측면에서 과두제를 안 해. 그러니까 과두제가 약하다고 봐야 돼요. A의 입장은 뭐야? 독점성을 올리자는 거야. 과두제를 강화시키자는 거야. B의 입장은 뭐야? 예전처럼 즉 공동체적 경영을 할 때처럼 회사를 해도 문제없다. 과두제 약화시키자는 거야. 공동체적 경영을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답은요? 그렇지. 정답이 좀 어렵지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과두제긴 과두제인데 어떻다고요? 독점성이 약해. 그래서 이익 분배할 때는 과두제 안 쓰고 모두가 회의도 하긴 해. 그러니까 어때?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한 편이다. 과도한 정보 격차나 경향 집중 같은 즉 독점의 문제가 독점 폐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서술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오답선지도 한번 볼까? 혹시 이거 맞으셨나요? 3번 한번 봅시다.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집중해 운영할 만한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시장의 점유율. 이해 잘했네. 이거 이해 잘한 거예요. A의 입장 이게 맞거든요. 이게 틀렸어. 현행대로 유지. 현행은 뭐였어요? 과두제긴 한데 약한 과두제겠죠. 현행 유지가 아니라 요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으로 유지가 아니라 변경하자. 이래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 지금은 없어요. 왜? 지금은 경영진이 계속 바뀌니까 소수긴 한데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이 사람 A의 주장은 뭐였어? 과두제 강화시키자 했죠. 그러니까 형용 방식으로 유지가 아니라 변경시키자가 됩니다. 근데 잘 골랐어요. 네, 3번이 이해한 내용으로는 충분히 손이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부적으로 이런 데서 함정을 파는 거죠. 네. A의 주장 내용으로 맞거든요. 근데 현행 물질가 아니라 변경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당시 맞아요. 이거 함정 문제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선지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지랄맞은 질문 봤잖아요. 같은 시험에 있었던 질문. 네. 이게 이제 그 뭐야 문제 문항수로 치면 이게 이제 4에서 7번이었고 중간에 제가 말했었죠. 8에서 8, 9, 10, 11 11번이 아까 말했던 이게 그 화학 지문이었고 12에서 17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P면 Q이다 P다 그 지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때요? 좋아 이렇게 오늘 독서 쉬운 거 같은데 이제 여기서 왜 이런 시험이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한 게 이제 보통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걸 다 맞거나 하나 틀렸다. 그러면 딱 내가 보통 난이도 지문에서 지금 이 정도 성적을 발휘하고 있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독서 좀 꼼꼼하게 봤고 그러게요. 시간 살짝 애매하긴 한데 문학도 우리 한 질문만 볼까요? 문학은 긴 질문은 그렇고 현대시 질문 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잠시만요. 이 질문도 한번 풀어볼 만하지. 페이지로 지금 38페이지 38페이지에 부적품이 나오는데 그러게요. 요거 한번 좀 풀어봅시다. 38, 39 이거는 조금 잔인하지만 시간 좀 타이트하게 7분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이거 한 6분 안에 풀어야 되긴 하거든요. 1분 더 드렸어. 타이트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이것도 꽤 난이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나름 어렵게 출제된 현대시 문제였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가 5번 문제는 그래도 반드시 봐야지. 표현법을 그렇지 여기에 쓰인 표현법들이 좀 중요한 변화라서 5번 문제는 반드시 볼 거고 일단 5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맞았나요? 아 잘했습니다. 정서 투영에 대해서 알고 있군요. 예. 일단 정서를 투영한다는 말이 뭐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서를 투영한다. 그렇지. 사실상 그렇지. 자연물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자연물에 투영한다. 자연물이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실제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그런 게 이제 정서가 투영된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가에 그렇지. 이게 나는 없어요. 나에서 동작한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물 정도밖에 없거든요. 나의 물은 어땠어? 물은 물이다. 그렇지 뭐 정서가 잘 사실 투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럼 가는 사실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꼭 한번 찾아봅시다. 가에 어떤 자연물의 정서가 투영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 찾기가. 가에 어떠한 자연물의 내 정서가 투영돼 있을까? 요것만 찾아도 나는 시의 되게 중요한 표현법이 돌, 와! 잘 찾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돌이 바로 그 표현법이에요. 한번 보자면은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맨살을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있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돌 돌은 돌이 어떻게 나한테 살을 비벼? 나와 함께 있자 하고 살을 어떻게 비벼요? 즉 돌, 이 부분에서 나오는 돌은 자연과 내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감정이 투영된 대상. 돌들이 이제 살 비비면서 함께 눕자. 이 모습이 사실상 내가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인데 나한테서 이제 붙어서 비비는 돌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의 투영. 잘 알고 있네. 잘 골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나는 문제를 이걸로 풀긴 했어. 여울물로 풀었습니다. 네. 나는 사실 돌들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여울물로 풀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도 사실 수능특강에 실려있던 시였어요. 그러니까 수능특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시의 전체 내용을 살짝 설명해 주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도시라고 할게요. 시골로 온 거야. 이게 바로 제목인 청산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서 시골로 와서 좋긴 좋지만 혹시 망설이거나 도시를 잠깐 떠올리는 장면들 혹시 느끼셨을까요? 그럼 시 제대로 읽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면 맞아요. 쓰다듬은 편지 구절,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이게 사실 자기가 도시에 있을 때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산에 와서, 자연에 와서 참 좋긴 하지만, 시골에 와서 참 좋긴 하지만 살짝 망설이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때 어때? 이 여울물의 특징은 길을 놓치고 허우적댄대. 도시계 자꾸 생각나는데 길을 놓치고 이렇게 허우적대. 여울물이 뭐 자기가 어떻게 허우적대 있어요. 수능특강 공부에서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수능특강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도시에서 시골로 왔지만 아직 도시가 좀 떠오르긴 해.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사실상 이 허우적거리는 여울물은 하자 자신이 좀 망설이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여울물에 자신의 감정이 투영됐다.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풀긴 했었는데 맞아요. 이 여울물을 볼 수도 있고 이 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서의 투영 잘 알고 있네. 좋아요. 그래서 표현법 문제는 반드시 봐야겠고 틀린 문제 하나만 볼까? 다 맞았으면 집에 갈 수 있다. 6번의 정답은 4번. 6번 한번 볼까요? 아니다. 다 한번 맞춰보자. 6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7번의 정답은 3번. 8번의 정답도 3번이었습니다. 그러게. 끝나겠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 골라보세요. 네, 이 중에 하나 해봅시다. 8번? 8번으로 가봅시다. 8번이 맞아. 좀 어려웠지. 그렇죠. 우리가 이 뭐야. 사실 내신 때는 그렇지. 우리가 지문을 안 상태에서 보기를 보니까 이 방법이 잘 안 쓰이지만 실제 모의고사 볼 때는 이거 먼저 읽고 작품을 읽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실제 모의고사 때는 우리가 모르는 작품이 반드시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보기를 보면서 아 이런 작품이 있구나 예상을 하는 거지. 그럼 어때? 자연과 절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대요. 이 자연과 절대자의 1번 기능 안식, 자연과 절대자의 2번 기능 준거 어려운 말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과 세계는 이런 거야 라는 기준이 된대. 자연과 절대자가. 그래서 가작품에서 어떻대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오는 화자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그러한 과정과 심리상. 그럼 가의 자연은 뭐겠어요? 사실상 1번인 안식이 되네요. 나에서는 자연과 절대자가 어떻게 돼? 자신과 세계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 2번으로 쓰이고 있었죠. 세계와 나를 어떻게 규정해? 이 사람은 절대자로 규정을 했었어요. 절대자를 기준, 준거, 기준으로 두고 규정을 했었어. 근데 어떻대요? 그런 관계에 회의하고 있다. 회의가 뭐라고 했었죠? 늘 중요해요. 의심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회의가 이 얘기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리 지난주에 살짝 뵀잖아요. 나 알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게 맞나? 그랬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나 알 것 같아. 나도 내가 가는 게 맞나? 나도 쉬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이제 회의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 의심이 좀 부정적인 의심이 되지. 네. 그래서 이 회의 자체를 그냥 어떤 부정적 전망 막 이 정도로만 보면 안 돼. 어떤 이런 구체적인 의심까지 사실 생각나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때? 절대자가 이전까지 어디에 의심을 푸는 거야? 지금까지는 절대자가 기준이었어. 절대자가 세상의 기준이었어. 여기에 이제 의심을 푸는 거야. 절대자가 맞나? 절대자가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중요한 기준은 뭐야? 내가 경험한 사실의 기초. 이제 이걸 기준으로 삼겠다. 나시의 사람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절대자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삼았어. 이런 사람 어때요? 흔히 말하는 혹시 종교 있나요? 그럼 시원하게 말해서 흔히 말하는 수제자잖아. 내가 뭐 좋은 일을 당해도 하느님 막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어때? 거기에 회의가 펴는 거야. 모든 걸 그렇게 신으로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은 사실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게 낫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가에 발을 푼이 잘 보인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 친숙해지려는 심리 상태. 그래서 가 부분 쭉 읽어보면은 발을 푼이 잘 보인다. 이 부분 읽어보면 어때요? 어디에 발을 풀었어요? 청산에 발을 풀었습니다. 가시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청산에 발을 풀었어. 즉 자연에 이제 들어왔어. 그러니 어때? 긍정적으로 세상이 잘 보이는 효과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자연에 친숙해진 심리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청산에 발을 풀었어. 청산에 짐을 이렇게 푼 거야. 청산에 이렇게 딱 정착한 거야. 그러니까 잘 보여.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연에 친숙해지라는 심리 상태. 보기와도 잘 어울립니다. 왜? 보기에서 가는 뭐라 그랬어? 자연에 들어와서 점차 자연과 하나가 됐다고 했습니다. 친숙, 동화,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이죠. 나가 틀렸어요. 나의 어디가 틀렸는지 잘 봅시다. 나는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하고 여기까지 맞아. 절대자를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게 맞나? 이거는 있잖아.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뭘로 생각하기로 했어? 자신이 경험한 사실, 기초, 현실, 자신이 경험한 현실에 준거를 삼기로 했지. 사실 얽매이지 않겠어. 이거 현실은 사실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어때? 절대자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현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더 신경 쓰겠다지.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어. 현실을 이렇게 부정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다?
이 사람은 심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걸 그만두고 내가 경험한 현실,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이 중요한 거야. 근데 현실이 얽매이지 않겠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몇 번 썼어요 혹시? 4번까지만 봅시다. 4. 여울물과 때같이 애들에서는 자연에 들어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 상태가 투사되어 있다. 아, 그렇지. 이 부분도 투사로 본 거야. 아까 제가 여울물 얘기했었죠. 왜 자신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했었죠, 내가? 망설였잖아. 근데 여울물도 허무적거려야 되잖아. 아, 때까치들은 어땠죠? 이 자연을 투영보다 심하게 보자. 때까치들 나오는 부분 한 번만 봅시다. 때까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붉은 글 쉬고 있을 텐데. 잠시만요. 아니네. 그 A 관습들에서 세 줄 올라가면 됩니다. 때까치들 어떻게 하고 있어? 몰려와서 순결해지고 있어. 그렇지. 이것도 자신의 심리 투영이라고 볼 수 있겠네. 왜 이 사람 청산에 와서 순수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때까치들의 모습이지만 사실상 자신의 모습이기도 해. 그래서 때까치나 여울물이가 어떻다? 화자 자신의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뭐야? 이거 아니냐? 4번이었지. 심리가 투사되어 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여울물과 때까치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는 자신들이 느꼈던 심리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나는요. 참새에 떨어짐이 누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데서 절대자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날 수 있으면 알고 있겠죠. 잘 봐요. 이 사람은 기준이 어떻게 변했죠? 이 사람의 세계 인식 기준이 어땠죠? 신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현실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 신을 기준으로 전부 세상을 인식했다면 지금 자기가 경험한 현실을 인식 기준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럼 이 구절이 어때? 참새에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옛날에 이 사람은 참새가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 흔히 말하는 예수님. 예수님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래잖아. 이 누구를 신으로 봐. 신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럼 화자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제 모든 세상의 기준은 신이 아니라 참새가 뭐 중력 때문에 떨어졌나 보다. 참새가 힘들어서 떨어졌나 보다. 자기가 경험한 어떤 현실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자의 관계는 맞습니다. 절대자로 이 세상을 보는 게 맞나? 절대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넘겼죠. 시간을 조금 많이 넘겼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잡소리 좀 줄일게요. 아무튼 그랬고요.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오늘 거 또 필기본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오늘 거 한 번 더 복습해보면은 또 얻어갈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독해력 상승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명 들어서 이해한 거를 내가 읽어보고 이해하면 이제 그때 독해력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읽어봤을 때 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그 필기본 참조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아니 늦게 끝내서 미안해요.